그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이 국경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니까요. 헌법상으로 따지면 우리 국경선은 북중 국경하고 북러 국경 두 개잖아요. 경계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하고 대치돼 있으니까 155마일에 이제 휴전선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다 해서 뭐 공식적으로 이 국경선 길이가 얼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1334km. 그다음 북러 국경은 이게 저게 뭐 하도 이제 그 장마가 지고 그러면 약간씩 변하는데요. 한 17km. 다시 말해서 북한 중국 국경이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경의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헌법상으로 따지면은 우리와 미국과 캐나다가 미국과 마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상. 예. 제가 90년대부터 이제 국경 답사를, 뭐 저만이 아니라 북한 연구자들은 다 열망을 했는데, 왜 도대체 그 국경 답사에 이렇게 열망을 했느냐?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뭐 북한 경제에 대해서 이제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볼 기회는 있는데, 북한 연구는 해야겠는데 사실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막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쓴 것이, 그래도 국경 쪽에 가면 뭐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북중 국경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기가 쉽진 않지만 압록강 건너, 두만강 건너를 들여다보는데 가장 가까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고성능 망원경만 사실은 뭐 매년 망원경을 새로 사고, 그다음에 그 당시는 소련이 망하는 바람에 러시아에서 좋은 망원경들이 들어와가지고 해마다 참 망원경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북한의 요게 잠깐만, 저렇게 어느 걸 눌러야지 저기 핀이 나오나? 저기 빨간 불이 나오는 건 어느 쪽인가? 응. 안 나와. 예. 이쪽 왼쪽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개인이 경작을 하는 텃밭과 그 옆에 있는 이제 협동농장에 있는 그런 이제 벼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이에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텃밭은 자기 거니까 30평의 텃밭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돼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출이 훨씬 더 개인 경작이니까 협동농장에서 공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은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확인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쉽지 않은데 바로 저런 거였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한번 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서 궁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사를 열망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뭐 다들 그런 느낌 가시겠지만은 북중 국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이라는 이제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기 압록강 상류인데요. 아직도 저렇게 압록강에서는 제가 2019년 8월까지 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4년 동안의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전까지 이렇게 뗏목이, 저게 이제 북한 쪽에서도 뗏목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내려보내는데, 저는 뗏목이 참 목가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저런 곳이 좀 압록강이다.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압록강, 두만강을 다니면서 저렇게 계속 뭐 아주 보고 싶었던 거는 하여튼 저 협동농장 안에 바깥에 있는 협동농장이 경영하는 그런 이 토지와 그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저런 부업밭, 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소출이 또 볼라라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네들은 저기다가 뭐 콩 같은 거 심고요. 심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계속 보는 겁니다. 보고 뭐 어떨 때는 가을에 가가지고 이제 옥수수 이제 소출 그게 얘네 그럼 도대체 식량난이 어느 정도로 될 거냐 이런 거 하여튼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걸 갖다 주목시킵니다. 그래서 집안에 보니까 텃밭 형태는 저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저게 이제 옥수수 같은 거가 저렇게 있고 해서 이제 저쯤 되면은
저희들이 2014년에 이제 갔을 때인데 저건 저 해는 북한이 농사가 좀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쭉 다니면서 이제 판단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운이 좋으면은 저희들이 국경선 북중 국경에서 북한 중국 쪽이 북한 쪽보다 조금 이 차도가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가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옥수수 이제 수확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장면들을 보고 그 표정을 갖다가 이제 줌업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신의주 앞바다에서 찍은 건데 신의주 건너편에 중국 쪽에 붙어 있는 땅이 북한 땅이 있습니다. 황금평이라고 비단섬. 여기에서 이제 여객선이 오가면서 내릴 때 이 사람들 이제 여기 싣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 표정 이런 것도 잡는데 이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압록강 두만강은 기본적으로 국경 자체 이 강 자체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수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또는 저 중국 배가 압록 신의주 항구에 닿지만 않으면은 사실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가까이 가서 저기 보트에 보면은 맨 뒤에 있는 게 저고 가운데 있는 게 양우철 박사님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약간 벗겨진 분 하면 아시겠죠 누군지. 예, 백학순 박사님. 예, 세 사람이 지금 못 잡고도 이제 돈 더 주고 이제 가까이 가서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들어가서 저러면서 이제 북한을 이제 관찰했던 시절들. 양 박사님 기억나십니까? 생생. 우리 옛날에 이렇게도 하고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느 때는 이제 뭐 저희들이 국경의 특정 지역 가서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뭔지 모르고 사진을 찍었는데 와서 보면은 조금은 사람들이 막 왔다가 저렇게 공사 건설 현장에 있으면 또 줌업을 해보면 북한 중국 국경선 농촌에서 이제 저렇게 군인 건설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같이 이제 작업하는 장면 이런 거를 저게 이제 그 현장에서 저렇게 자세히 안 보입니다. 찍어갖고 와가지고 이제 줌업을 시키면 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쭉 나중에 줌업을 시킨 겁니다. 이게 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2015년 넘어가고 이러면서부터는 개인에 대한 소위 그 개인 부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장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얻고 그러니까 이 압록강에 그 모래 있지 않습니까? 자갈. 이걸 가지고 여기서 사금을 채취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주 수공업적으로 그냥 손으로 하더니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포크레인까지 동원돼 가지고 지금 저기서 사금 채취하는 장면이 저게 그냥 압록강 중상류부터 쫙 있죠. 저거 사금 채취하면은 채취한 사람들 자기 거야 저게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경쟁이나 돈 시장 경제에 이제 눈뜨고 이러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 뭐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한 2017년 18년부터 이제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북중 국경 답사를 하는 거 이유가 뭐 하여튼 북한 경제가 어떤지 주민들의 삶이 어떤지가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한 번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가서 북한을 한 번 보면 저건 진짜 너무 낙후했다. 저건 뭐 저렇게 못 살까? 또는 생각보다 좋네. 이런 판단 기준밖에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답사하다 보니까 10년, 20년 쭉 시계열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변화가 보여진 거죠. 그걸 보고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관찰이 안 된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정말 제대로 퇴보하는가 성장하는가를 우리가 국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계열로 쫙 본 걸 갖다가 놓고 또 같은 지역을 지속 관찰. 처음에 갔을 때 그 생각도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답사 처음 할 때부터 완전 무결하게 어떤 계획이 있던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런 걸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 주민 기근 상태 문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민 생활 이런 얘기를 이거 하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진짜 행복한지 어쩐지 이건 전혀 모르고 다만 시계열적으로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가 지금 어떻구나라는 정도를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북중 관계 어차피 국경에가 있기 때문에 북중 양국 관계의 현실에 대해서 경협이나 또 제재가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답사를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도 있고 압록강도 가는 거니까 또 그런 또 이제 기본적인 열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91년에 처음 북중 한중 수교가 되기 전에 홍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연변이죠. 연길의 투몬 동문에 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국경 답사를 처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한 거는 96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저 때는 우리가 이 북중 국경이라는 게 엄청 험했습니다. 그때는 뭐 산도 돌고 이러는데 토요타 랜드크루즈를 빌려서 그 당시는 우리가 그냥 답사를 한다든가 학자라든가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위험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마 양우철 박사님이 전무였는지 하고 뭐 백학수 박사님이 부사장, 제가 상무 이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두 분이 바뀌었습니까? 여기 사장 하여튼 부사장, 그다음에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백학순 박사님이 전문가 부사장이었고 제가 상무 이래가지고 그 명함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시절.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는 중강진 있지 않습니까? 중강진과 중국의 린장을 연결하는 그 다리, 그 유명한 그 다리입니다. 중강진 다리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못 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막어서.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저희들이 서서 사진 찍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풍댐에서 우리 정성장 박사 파릇파릇할 때 세종연구소 우리 이성현 소장님이랑 들어오신 게 아마 2000년 가을인가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파릇파릇할 때 이제 같이 가서 했던 이제 기억을 찍은 거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진창수 박사님도 있고 그런데 뭐 사실은 여러 차례 우리 동료들이 같이 국경답사를 조금씩 가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답사 간 것이 2019년 8월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양강도 해상, 그러니까 중국의 장백현과 그 맞은편 그 밑에 있는 게 압록강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외국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이제 북중 전문가, 북한 전문가들 이제 같이 간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최은주 박사, 정성장 박사님, 그다음에 정재영 박사 이렇게 보이고, 그 당시 저희 연구소 개건 연구였던 김진무 박사님도 보이고,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김영희 박사라고 이제 탈북한 유명한 그 경제학자도 가시고, 그래서 이때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정기 국경답사를 한 거죠. 제가 정부 공직 생활했던 2003년부터 6년을 빼고는 한두 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매년 이제 한두 번씩 갔는데요. 왜 이렇게 국경답사가 가능했는지, 사실은 세종연구소가 저희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아마 우리 소장님하고 정성 박사님 들어오셔서도 몇 년, 아마 2010년 전에는 지속됐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8박 9일인가 9박 10일인가 좀 기억 잘 안 나네. 이제 9박 10일입니까? 8박 9일입니까? 9박 10일인가요? 연구소에서 자기가 연구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장을 갈 수 있게 해줬고, 출장을 갈 때 중국은 나급지입니다. 그러니까 급지가 좀 떨어지죠. 이제 선진 국가에 비하면 이제 경비가 좀 덜 든다. 그래도 그게 아마 호텔비까지 해서 일비가 한 $340쯤 됐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중국 가가지고 저는 이제 오로지 거의 대부분을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국경답사에다가. 그러다가 2000년대 좀 넘어오면서는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나면서 이제 그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세종연구소가 이 국경답사를 하게 가능했던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그런 고마운 제 직장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북중 관계까지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세종연구소가 이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북중 관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의 영역을 넓히게 됐다. 항상 그래서 연구소에 대해서 그런 고마운 마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중 관계를 처음부터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답사를 하다 보니까
답사 장소가 바로 국경 지역 아닙니까? 북한 중국 국경 지역을 답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의 이제 국공 내전 당시에 46년부터 49년 사이에 이 조선족들이 어떻게 거기서 활약하고 있고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자료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공 내전이 끝나고 그 북한군으로 편입되는 그 조선족 부대들의 현황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논문들을 외람되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 뭐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제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갖다가, 근데 그거는 다 사실은 중국 사람들, 중국 학자들은, 중국은 어느 정도 그런 북중 관계가 상당히 이제 공식적이다 보니까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쓰지 못하잖아요. 그 덕분에, 근데 저는 막 쓸 수 있잖아요. 제대로 제가 원하는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먼저 그런 걸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쟁 관련해서도 중공군 참전 관련된 자료 같은 것도 그 당시 많이 확보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북중 국경 협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처음 밝혀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국경 답사 하다가 이제 얻은 망의 소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전략문제연구소에 있었던 홍성태 장군님이 저한테 이제 프로젝트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면서 북중 관계를 하게 됐고, 그 전문가가 이제 이른바 전문가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 정치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경계를 다녔으니까. 그 경계라는 거는 뭐 다 아시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동안 저는 경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경계라는 거는 분쟁, 갈등, 차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 경계를 답사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경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와 경제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가 서로 잘 경계에서 서로 잘 협력이 되면 이건 대협력의 진원지이자 발전의 진앙지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경계라는 것은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것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경계 정치의 양면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있는 건 판문점은 저렇지만 저 밑에 있는 거는 중국의 치안어라 권하지요. 치안어 세관이라고 중국과 두만강 원정리를 왔다 갔다 하는, 저기는 자동으로 중국 북한 사이에 저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고, 뭐 이렇게 사실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전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그 참혹한 그런 대결이냐, 이게 결정되는 것이 경계다. 이런 걸 또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걸 아마 앞으로 경계 이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경계 정치를 좀 공부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북중 국경을 다니다 보니까 북중 국경의 특징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은 북중 국경은 이게 자꾸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안정된 그런 국경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북중 국경 사이에 제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여기 시담압록강대교, 그다음에 그 중간에 뭐 댐이 압록강상에 조그만 댐들이 만들어지고, 저건 수풍댐입니다. 위는. 그다음에 뭐 제재가 지금 집중돼 있다는 건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 아닌데, 화면 고정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거를 혹시 네? 화면 고정이 일단 제가 요거만 그냥 요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저건데, 이 북중 국경선 됐어? 다시 한번 열어 주실래? 자, 이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슬라이드를 한쪽을 좀 저거게 그냥 그럼 여기다 놓고, 하여튼 저 북중 국경선을 보시면은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은 중국의 육지 국경선이 22,000km입니다. 저 보시면은 저 중에서 북중 국경은 1,334km인데, 사실은 중국이 갖고 있는 그 22,000km가 되는 그 엄청난 그 육지 국경선 중에서 쓸만한 국경선,
보시면 알지만 위쪽으로는 뭐 사막 그 시베리아고 오른쪽도 사막이고 아래쪽으로는 히말라야 그다음에 정글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바깥 세상으로 경기를 통해서 나갈 때 육지 경기를 통해서 나갈 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극대화치 이익이 되는 곳은 사실은 북중 국경 여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육상 국경선에서는 사실 북중 국경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재 국면 속에서도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중국의 국무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전략을 보면은 북중 국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전체 중국 국경선 관련된 거에 한 4분의 1 정도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제적 협력의 진원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국경선 위에 있는 그 요녕성, 그다음에 길림성, 흑룡강성 같은 경우는 아예 북한을 통해서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차항출에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중국 국경이 왜 안정적이냐? 사실 북한 중국 국경은 62년 10월 12일 날 주울레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서 비밀리에 국경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64년까지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의정서를 맺은 것이 64년입니다. 그걸 끝. 근데 그때 맺기 전까지의 국경선에는 두 군데 북한 중국 간의 그 분쟁 지역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백두산. 백두산 천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1334km의 북중 국경선 중에서 여기가 지금 이 압록강이 이쪽인데요. 물이 압록강이 여기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서부터 흐르죠. 그다음에 두만강은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45km 정도 내려가야 돼. 40km 이상을 내려가야 돼. 오로지 백두산 천지가 흘러내려오는 물은 송화강으로 가는 이물벽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 육지로 돼 있는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고, 그다음에 뭐 얘기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그 숙종 때에 중국은 이제 청나라 강희제 때죠. 여기에 그 정계비 세울 때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그때야 뭐 청나라 때야 이제 뭐 그 조선이 약할 때니까 그냥 됐지만 이제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이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계비가 세워진 곳은 어디냐면요. 백선 정계비가 세워진 곳이 이 뒤에 조선 쪽 여기 세워져 있어요.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중국은 이 천지는 다 자기네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김일성이 북한은 이제 무슨 소리냐, 천지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둘이서 합의를 봐가지고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협정을 맺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 밑에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들이 압록강에 홍수가 계속 나니까 그냥 이 섬들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지 않고. 그러다가 어떤 섬들은 중국 쪽으로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중국 쪽에 붙어 있는 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연육화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쟁하면 안 되니까 합의 보자. 그래서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합니다. 62년이면은 아시는 것처럼 중서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양보를 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면서 저렇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천지 나누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눠야 돼. 이렇게 여기서 지금 국경선을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자른다면. 그런데 북한은 이거 천지를 갖다가 반분하자 해가지고 국경선을 갖다가 백두산 올라갈 때는 북한 쪽으로 한참 올라갔다가 백두산 능선 따라서 여기. 그러니까 백두산 올라가시면 안쪽은 북한 땅이, 천지 안쪽은 북한 땅이고 바깥쪽은 중국 땅이 쭉 밑으로 되다가 여기가 서파입니다. 서파라고. 그다음에 여기 남파라는 곳인데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잘라 가지고 지금 저것이 54.5%는 북한 영토, 북한 수역이고 45.5%는 중국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혁명 시기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김일성한테 백선 천지를 갖다가 조선족의 그 당시 대표였던 연변 주장이었던 주덕회라고 조선의원군 출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팔아넘겼다. 뭐 그랬던 게 있었는데 아무튼 저렇게 딱 규정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이
국경을 획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경 획정은 뭐냐면 이거 또 넘어가네. 이거 안 넘어가게 안 되나? 안 되면 그냥 저걸로 그 슬라이드 쇼 오지 말고. 예, 그렇게 오케이 됐어. 자, 여기 보시면은 북한 중국 국경 하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국제법적으로 본다면은 하천의 국경선을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천의 중간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천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배가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의 가운데를 자르는 거죠. 이제 대개 지금 국경선에서 국경 하천을 나누는 그 경계는 가운데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배가 다닐 수 있는 통로의 가운데를 자릅니다. 그런데 북중 국경은 그렇게 하면 매년 홍수가 날 때마다 배가 달리는 데가 달라지고 이게 물의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어떻게 했냐면 압록강, 두만강 경계의 넓이는 다 그냥 이 수면 자체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수면. 그러니까 같이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두만강입니다. 이게 중국이고 북한이고 여기 두만강 하류죠. 여기는 그러니까 북한 중국은 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대해서 배를 가지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상대방 땅에 닿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밑에 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그런 국경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 5년에 한 번씩 이제 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중앙 물 흐르는 거에 가운데를 가지고 통항을 만드는 국제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북한 중국 간에는 이 압록강 두만강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압록강 두만강이 해마다 그냥 홍수로 변하는 대로 그게 다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예 그러면 섬에 대해서는 섬이 이렇게 됩니다. 그 압록강 하류 같은 경우는 유인도가 많은데 이 섬들이 막 그냥 홍수 때 하다 보니까 붙어. 비단섬이라고 유명한 북한 섬 있지 않습니까? 저 비단섬 같은 경우는 저게 여의도 윤중지 안에는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어요. 근데 저 섬이 지금은 중국 쪽으로 붙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수로를 갖다가 중국 쪽에서 팠는데 그다음에 위에는 황금평이라고 이제 저기 보이는 저기 황금평입니다. 아래 있는 사진이. 저건 아예 땅이 붙었습니다. 저것도 여의도 면적의 아마 한 4배, 3, 4배 되는데 그럼 저거는 어느 땅? 중국 땅이잖아요. 저기에 전기를 대는 데는 중국에서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당시 64년에 의정서를 맺고 할 때에 그 다음에 62년에 그 국제협정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 이미 일방의 국민이 거주하거나 경작한 도서와 사주는 해당 국가 영토임에 이는 불변하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조선 사람이 살면 그건 조선 영토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떻게 됐냐면 압록강상에 10개 유인도가 모두 북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땅이 다 돼버렸고 다만 이 두만강에는 2개의 섬이 유인되는데 하나는 중국 하나는 북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단동을 가시면 저 황금평대 가거나 비단섬 가면은 이거 바로 그 중국 땅인데 이게 북한 땅이 하는 땅이 나온 이유가 62년 저 국경 획정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동에서 조금 버스 타고 올라가시면 저렇게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뭐 여기 이게 일과보라래 한 발만 가면 이게 북한 땅이에요. 북한 섬이에요. 적더라고. 두만강 압록강은 이리로 흘러.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이거 북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상태를 국경이 이루는 게 국경 분쟁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이게 좀 차단돼 있다. 만약에 이렇지 않았으면 66년부터 69년 사이에 북한 중국이 상당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문해혁명 시기에. 그때 아마 북한 중국 사이에서는 아마 이 국경선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미 62년에 이게 딱 그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북중 국경이라는 것은 역사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관련해 가지고 저기 1, 2, 3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조그만 지도. 1은 신의주의고요. 2라는 것은 이제 저쪽에 중국으로 보면 이제 장전하고 그다음에 북한 쪽은 청송군이고 3은
유명한 고구려족지는 집안, 북한 쪽은 만포인데 세 개를 통해 가지고 1950년 10월 19일 날 이제 평덕회는 절로 들어왔고 신의주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그 이후에 11월 달에 목택동의 아들 모한영이는 일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다리가 있었는데 이 세 개 다리 중에서 첫 번째 다리는 저렇게 미군 폭격을 받아가지고 끊어져 있죠. 두 번째 다리도 청송단계라고 저기도 역시 이제 미군 폭격을 받아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다리 중에서 이제 한 개 다리가 아직 이 저게 저 때는 이제 저게 저렇게 일행들인데 저렇게 저희들이 가운데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거는 만포와 집안을 잇는 저 다리로도 이제 중공군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세 개 다리 중에 하나 유일하게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 이런 것, 이 역사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이제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96년에 처음 이제 양훈철 박사님하고 박학수 박사님 같이 이제 그 장백현, 그러니까 백두산 밑에 있는 양강도 해산 쪽을 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저녁 가보면 저렇게 압록강상에 막 뭐 중국 사람, 북한 사람 슬쩍 나와서 서로 얘기도 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또 경비병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밤이 되면 저녁 때가 되면 그냥 중국 사람, 북한 사람들이 압록강상에서 쑥 모여 있다가 경비병이 나가라 소리 지르면 그냥 막 싹 흩어지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절이 2012년까지도 사실은 북한이 어렵고 뭐 이걸 했지만은 경계에서 국경선에서 그렇게 심하게 어떤 통제나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2010년대 넘어가면서 특히 2014년, 15년 이때 가면서 이제 저렇게 철조망도 단단히 쳐지고 북한 쪽에서도 철조망을 치고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마 그것은 탈북자 방지, 밀수 방지, 그다음에 뭐 여기 밑바닥에 그 근처에는 양국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 악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봐졌고요. 지금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2019년 5월달 그 시점에서 이제 지금 신의주에서 관광을 하고 다시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관광 버스들입니다. 이제 북한 쪽 일일 관광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 그 뒤에 2019년 5월부터 저희가 4년간 지금 관찰을 안 해봤기 때문에 2019년 8월부터 지금 관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지 지금 상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특별한 거는 뭐냐면 북한의 건설 문제인데요. 96년에 우리가 처음 북한을 갖다가 그 드나 랜드크루즈를 가지고 세 사람이 그야말로 일주를 할 때 그 국경선을 타고 갈 때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저렇게 아주 정말 뭐 조야하지만은 저렇게 집을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농가에. 근데 이 뒤로 약 10여 년간 전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고난행군으로 접어들고 완전히 이제 경제가 망가지면서 96년 만에 전했는데 저런 일이 없었다. 그러다 2014년 제가 2013년에 제가 답사를 못 갔습니다. 모릅니다. 2012년까지는 없었는데 2014년에 가니까 그때 이제 김정일이 들어와서 이제 한 2년 된 거죠. 생각도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저렇게 그동안 지난 10여 년간 뭐 그러니까 거의 한 17, 18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북한의 농촌에서의 증개축이 막 여러 군데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의주에서 새 건물이 들어서고 뭐 아니 공동주택도 들어서는 거예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이 집 요즘 뭐 개인이 그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그게 2014년 정도부터 저는 이제 발견을 했고 그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꾸준합니다. 저렇게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저런 주택에서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가 없으면은 그건 정부가 짓는 거고 베란다가 있는 건 민간이 져가지고 분양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이제 그때 듣고 저렇게 농촌도 이제 새롭게 밑에 있는 이제 주택들을 갖다 위로 올려서 짓고 물론 뭐 저게 얼마나 줘야 하겠습니까만은 저런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18년에 해산에 갔다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아니 요 한 1, 2년 사이에 여기 보십시오. 저렇게 아무것도 없던 저게 저런 게 들어서 양강대 회사 물론 양강대 도청 소재지만 아주 시골이죠. 저런 식의 건설 붐이 2014, 15, 16, 17, 18 사이에 계속 있었다. 이걸 이제 보여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가면 유명한 데죠. 돈문의 맞은편이 투몬 남양이라고 노동자군데요. 거기가 위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2016년에 홍수가 나기 전에 홍수가 저걸 다 쓸고 내려가는데 옛날 김정일 시대 같았으면 홍수가 나서 다 쓸고 내려갔으면 끝입니다. 무슨 뭐 다시 그걸 재건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뭐 지시하고 뭐더니 저렇게 개조가 돼가지고 지금 남양이 어쨌든 간에 집 모양을 갖춘 아파트들이 저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북한이 시계열적으로 볼 때 옛날하고 좀 다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전 건 아닌데 찍다 보니까 한 마을을 저희들이 이제 어디 올라가서 정자에 올라가서 계속 찍는데 그걸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비교하려고 했으면 보다 잘 찍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옛날 것까지 해서 비교해 보니까 저렇게 저 마을은 이제 중강진에 있는 마을인데 보시는 것처럼 농촌에서의 변화가 농촌의 가옥 형태나 여러 가지도 그 사이에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이 상당히 활발해졌다라는 것을 지난 제가 96년에 우리가 답사를 하고 나서 2012년까지는 거의 그냥 보면은 목가적으로 보이고 속은 빈곤하겠죠. 이런 북한 풍경이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저렇게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찍어서 줌업을 해보니까 한 거죠. 2019년 8월 달에 가서 보니까 저렇게 해산 가운데에 택시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런 탑차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내가 옛날에 찍은 거 있나서 옛날에 막 찾으니까 2012년께 있어가지고 막 줌업을 해보니까 똑같은 장소를 해본 거예요. 그때 저게 일요일이 아니야. 월요일 날 오후에 찍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우리 정성래 박사님, 최은주 박사님 같이 갔을 때 아시고 저기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북한에서의 변화가 북한이 빠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쟤네들이 시장 경제로 그때까지는 갔었구나. 다만 그 뒤에 미국과의 관계 자기들 핵을 갖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미국과 관계가 이제 악화되면서 경직화됐기 때문에 어디로 갔을까, 얼마큼 갔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관찰해봐야 됩니다만은 저걸 봤었다. 하여튼 북한의 어떤 이제 그 빈곤을 상징하는 떼기밭은 저렇게 진짜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96년에 찍은 사진 뒤에도 저렇게 이제 떼기밭이 나타나고 이제 이랬다. 근데 이거조차도 2016년 정도 가니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저게 조림을 하기 시작했더라. 떼기밭에 저런 식으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2015년 정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게. 그래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2012년과 18년 사이에 같은 거 찍은 걸 갖다 억지로 갖다 들이대고 비교해봤더니 저렇게 변화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조림이 조금씩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떼기밭 자체를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목이 이제 우거지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그거는 저건 뭐냐면 시장에 나가 이제 정부가 국가가 이제 떼기밭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들 하거나 뭐 다른 이제 쉽게 말하면 대체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떼기밭 수익성이 낮은 떼기밭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시수 과일도 지금 꽤 심고 있는데 지금 가서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보는 수. 그다음에 요즘은 다시 김정은 개인 숭배를 강조하고 있긴 한데 그 북한 내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깥 세계를 보여주는 데도 저렇게 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어쩌고 하면서 저런 식의 것들이 많이 국경에 붙어 있었는데 2015년 정도부터 저런 이제 소위 그 개인 숭배 구호를 갖다가 국경에서 보여주는 데는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런 것들도 이제 변화 나타났다. 같은 지역을 본 겁니다. 2096년에 중강진 아까 보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뭐 저게 옥수수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 나무에다가 팔고 옥수수 들어가는 걸 텐데 그것도 이제 북중 간의 그런 교역도 저런 식으로 이제 2014년도만 가도 이미 이제 대규모화되고 그다음에 조금 현대화되는 식으로 변화되더라. 이제 그런 것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제재가 한창이던 그 시점에서도 북중 국경선상에서의 인프라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에 강렬한 욕구는 뭐냐면,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사실은 길림성이나 은영성 같은 경우는 북한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되고, 또 북한과의 협력, 특히 그 노동이나 자원, 이 협력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지만, 압록강은 촘촘하게 일제 때 세워놨던 그 어떤 압록강의 그 발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압록강의 지금 맨 꼭대기는 저 발전소가 운봉댐이라는 건데, 거기서부터 저 밑에 신의주 바로 위에 있는 그 태평만댐까지는 전부 다 거의 고도 낙차를 다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만댐, 그다음에 수풍댐, 유원댐, 운봉댐, 이 네 가지가 그 물이 딱 댐에 물이 딱 차가지고 그다음 위에 상류댐에 밑에까지 물이 찰 정도로 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낙차가 빈 곳이 고구려 유적지가 있는 집안에서 운봉 가는 길입니다. 그 사이에 저렇게 두 개의 중소형 중간급이죠. 그 발전소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2016년, 14, 17년, 18년 지금 제가 19년에 가보니까 완공이 됐더라고요. 예. 북한 중국이 그 관계가 아주 참 묘합니다. 일제가 만주 침략을 하면서 만주국을 세우고, 그리고 조선은 이제 식민조선이었죠. 일제가 굉장히 많은 다리를 조선과 압록강 두만강에 놨어요. 그 다리들 중에서 2차 대전 때 파괴된 다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해방된 다음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일제가 놓은 다리 이외에 새로운 다리를 놓은 게 2011년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양국 관계에서 쉽게 말하면 경제 관계는 별 볼 일 없었던 겁니다. 지원 정도였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2009년에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한테 이 압록강 대교 이거 지어주겠다 약속하고 나서, 그때 이제 김정일이 이 집안으로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중국 간 적이 있었는데, 보면서 여기다가 그럼 우리가 먼저 다리 하나 짓자.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상에서 북한이 놓은 유일한 다리가 저 다리인데, 김정일이가 2011년 12월에 사망하는 바람에 공사다 중단됐어요. 그 얘기 듣고 김정은이가 지시해가지고 인민군 밑개사단이 투입돼가지고 투삭투삭 해가지고 2012년에 완공했다는 다리가 이제 유일한 북한이 만든 다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압록강대교 아시죠? 이거는 이미 완공이 됐는데 아직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다들 그렇게 예측하시지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방역 풀리고 나면은 북중 간에 저 다리가 아마 이제 개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다리를 갖다 저들이 저렇게 엄청납니다. 저 다리가 2차선 양도 4차선 다리지만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본 올라가는 데입니다. 저 다리가 모든 게 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왼쪽에는 지금 세관 있고 다 있는데, 북한 쪽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좀 여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무산 철광입니다. 무산 철광인데, 무산 철광은 저 산 봉우리가 철봉산이라는 이제 산이고, 그 철을 갖다 저렇게 그냥 대개는 이제 트럭으로 노천광산입니다. 그래서 저 무산 철광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데, 무산 철광은 본래 중국의 이 제철 회사하고 이게 연계가 돼 있어서 저렇게 지금 이제 이 중국에서 저 맞은편에 있는 저 떼기밭이 있는 저 보이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 아래가 두만강이 흐르고 있어요. 두만강이 뭐 저기는 그냥 또랑같이 여기서 한 30-40m 이렇게밖에 안 되는 강인데요. 거기 흐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차량 기지 만들고, 거기서 이제 두만강 건너서 그 무산철광에서 철을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산철광의 철은 자철이라서 제가 포스코에서 확인해 보니까 포스코에서 쓰는 건 아니라 그래요. 현대제철 뭐 이런 데서 쓰고 이럴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아시는 것처럼 매장량은 지금 동양에서 제일 큰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짓자면은,
북중 관계는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한 순간 김정은이는 아마 어쨌든 간에 남북미 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한미는 동맹이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 아무리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그 2018년 봄에 김정은의 계산을 제가 유추해 본다면 그래봤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하기 직전에 아시는 것처럼 2018년 3월달에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풀어내죠. 그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그 김정일 위원장하고 북한과 중국은 92년 8월달에 한중 수교하는 바람에 고위 지도자의 방문이 끊겼습니다. 완전 끊어졌잖아요. 김정일이가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을 남겨놓고 2000년 5월달에 중국을 방문했죠. 다시 말해서 한중 수교로 악화됐던 북중 관계가 물론 뒤에 이제 90년대 말에 좀 풀리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전격으로 10년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남한이나 미국을 나오려면은 자기의 뒷배인 중국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놓고 나간다 이거죠. 동맹. 이게 기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관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의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건 뭐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했었는데 이때도 김정은이가 자기 전용 비행기인 참매 1호를 타고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참매 1호가 그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이 이제 반대했겠죠. 그래서 참매 1호는 여동생 김여정이 타고 오고 김정은이는 보다 안전한 비행기가 북한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귀빈들이 타고 다니는 중국 민항기를 빌린 거예요. 빌린 게 아니에요.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옛날 김일성 때 중국에다가 나 비행기 좀 내가 타야겠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비행기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이걸 제공했는데 김정은이는 우송기가 그냥 그려져 있는 중국 민항기를 타고 내린 거예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이게 뭘 뜻합니까? 내 뒤에는 중국이 있고 하지만 나는 이렇다. 즉 안전장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 북중 관계가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제재를 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은원입니다. 은혜와 원망이 왔다 갔다 하지만 마지막 궁극적인 지점에서는 결국 생존 전략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6월달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저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은 시진핑 부부와 김정은 부부가 조선노동당 당사 앞에서 북한을 통치하는 조선노동당 정치국원들을 뒤에다 딱 배속시키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저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북중 관계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 김정일이 죽기 전에 그 중국식 개혁 개방을 택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북중 간의 국경선에서의 그 경제적인 교류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가치가 무척 큰 거죠. 왜냐하면 북한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 진출도 되지만 북한의 노동력, 북한의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할 필요성이 많아졌고 북한은 김정일 시대 들어와 가지고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더 경쟁지향적이고 개방지향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시장 경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북한이 경제 쪽에서 지금 사실은 결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지방 정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근데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라고 표현했지만 제재를 갖다가 중국이 동참해가지고 사실 북한을 갖다가 나름대로 고통을 줬던 것처럼 한편으로 북한이 죽을 지경까지 가면 그건 안 되지만 그 이전까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내했단 말이죠. 그런데 2019년 이때 보면 보십시오. 군사 분야에서 북중 간에 중국의 지도부가 북한에 왔을 때 북한 지도부가 중국 갔을 때 비슷합니다만은 정상회담을 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외교 그다음에 경제는 없어.
2005년에 있었죠. 있어봤자 중국은 후진타오는 북한을 방문하면서 경제에 누구 들어가지 않았어. 상무부부장만 들어갔어.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 대해서 원조가 해주는 얘기만 하려고 한 거야. 근데 북한은 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북한과 협력하고 싶어요. 중국이랑 협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각 총리 무역상 당 경제기획재정부장이 다 나왔어. 이 회담에. 이 불균형인데 그 이전에 그것도 없어. 경제는 없어요. 왜? 그건 그냥 원조 받는 거가 기본이니까. 근데 2019년에 보십시오. 외교만이 아니라 경제에 보니까 경제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만납니다. 저렇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군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당 중앙군사의 그 정치사업부 주임이 가서 북한의 총정치부장을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향후 북중 관계는 어쨌든 간에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치나 군사, 정치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가 전반적으로 아마 이거 협력이 되는 그런 관계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그 사이에 국경은 못 가봤기 때문에 국경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가보고 싶다. 그렇지만은 지금 아직 갈 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